자,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2월 세 번째 주간 총정리, 업종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무주공산 시장, 선점하는 자, 주도주 8조, 4조, 3조, 라인을 타는 사람과 타지 못하는 사람, 어느 라인에 탈 것인가, 어느 라인에 타느냐에 따라서 초고속 승진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승진 아니면 향후 점차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이런 라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선착순이죠. 선착순이기 때문에 누가 이 라인을 누가 빨리빨리 타느냐, 자, 이런 게임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좀 됐습니다. 두 번째,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각자 라인에 있는 성격들, 8조 라인하고 4조 라인하고 3조 라인, 3조 라인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라인은 그 화면에 최근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리츠 종합증권이 종투사에 들어왔어요. 초대형 IB 포함해가지고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 신한금융투자하고 메리츠입니다. 신한금융 메리츠, 그 다음에 4조는 5개 증권사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삼성, NH, 그 다음에 미래, 한국금융, 이렇게 5개의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자, 3조 같은 경우에 어떤 혜택 부분들이 있는지, 아직 지금 국회 부분들을 통과를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살짝 늘어나요. 살짝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기업 신용공여의 대출 한도가 현재 기존 대비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은 뭐 신용융자라는 주식담보대출 할 때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 뭐 아침 브리핑 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신용잔고가 지금 10조 원이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신용잔고가 더 많다. 이걸 그냥 뭐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증권사들이 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몇 년 전인가 이 신용 쓸 때 가장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키움증권이었어요. 키움증권. 왜? 자기 자본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 계좌가 터졌죠. 온라인 쪽 하면서 온라인 위리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증권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열었고, 그 계좌 부분에서 신용을 쓰다 보니까 각 종목군들마다 신용 한도가 있어요. 그 전체 섹터 부분에서. 그래서 그 회사에 개인 투자자들 많은데 신용을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도가 그냥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도 보면 신용이 안 되는, 다른 증권사는 신용이 되는데 키움증권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케이스죠. 무한대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조건 자체를 기존에 자기 자본만큼만 대다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2배를 좀 줍니다. 2배를 주는데, 물론 여기에 또 제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뭐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 하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은, 기존에 만약에 100이 있다면 100을 그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신용이라든지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2로 늘려주고, 늘어나는 일만큼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고, 나머지 일에서,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대출 부분이 플러스 1로 늘어나니까 기존 일에서 폭 자체가 더 넓어지겠죠. 그 의미 부분들은 증권사들이 개별 신용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커지는 거고, 또 늘어나는 만큼 중소기업 투자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한금융투자하고 메리츠종금 3조 라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내용 부분들, 이런 혜택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3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조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라인. 4조 라인은 어떤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그 회사의 캐릭터들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죠. 메리츠 종금증권은 자 3조짜리, 신한금융도 3조짜리, 자 4조짜리는 아시다시피 한국금융투자, 뭐 삼성증권, 뭐 다다다다. 그 다음에 이제 8조짜리는 미래에셋. 이렇게 딱 그 회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 자체도 틀리고,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군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연히 이익 부분들은
편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4조 라인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4조 원 정도. 자기 자본에 200% 한대 넣어서 발행업, 기존에 뭐 30일짜리 이렇게 짧게 하면서 뭐 투자 부분들 못하죠. 당연히 이런 같은 게 뭐 RP라든지 ELS 가지고는 뭐 투자 부분들은 못해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단기 발행업 부분들을 찍어내서 한국금융투자는 3일 만에 5천억 모았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그 한번 한국금융투자가 이 초대형 IB 쪽에서 발행업 시장 부분을 딱 하니까 은행권까지 다 긴장을 하죠. 은행권까지 긴장을 하는데 또 이제 8조짜리 내용을 보면 시중 은행들이 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지금 4조짜리 발행업 시장 부분 할 때 가장 격렬하게 그 반대 의견 내고 뭐 이렇게 했던 데가 은행 쪽이에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업, 대출 시장 부분들을 어디로 뺏기고 있나요? 이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시중은행 자체가도 보면 뭐 아직 뭐 물론 시중은행이 절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종합금융투자회사 부분들은 이제 살짝 발을 열어주는 거예요. 규제 부분들 살짝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장 부분에서 어디 쪽이 증권회사가 발을 자기 영역 부분들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거죠. 저요? 떨리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발행업 시장 부분들을 해가지고 확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5천억 가까운 금액 부분들이 들고, 이런 상품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업금융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기업금융시장, 그다음 부동산에도 이 발행업을 통해 가지고 이 자본이 들어가면서, 왜? 금리를 확정금리를 2% 주기로 하고 그 투자를 받은 거죠.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기업금융 부분들 해가지고 거기 이상의 이율 부분들의 수익이 나와야지 이자를 주고 자기도 수익 부분들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보면 뭐 투자 대상 부분들이 채권,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행원 부분들이. 그래서 4조 라인은 특징이 발행업 시장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 부분이고, 자, 8조짜리 얘기 드릴게요. 8조. 미래에셋이죠. 8조 같은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 어떻게 보면 이쪽에 꽃이에요, 꽃. 기업 4조짜리는 단기금융 발행업하고 기업 고객 대선 환전 업무 부분들 할 수 있고, 8조는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 부분들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8조 미래에셋, 앞에 시간에도 미래에셋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증권사가 개인 고객들한테 돈을 애탁을 받아요. 돈을 애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용해요.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뭐, 일임은 아니지만, 일임 비슷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발행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하고 영업 반경이 약간 겹쳐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금융 관련된 부분에 그 영업 반경이 겹치는데, 이쪽 종합금융투자가들은 금융투자업자들만 가능해요. 약간 독보적인 시장이죠. 실적 배당 통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고, 부동산 담보 신탁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그 기업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재원은 어디서부터? 개인 투자자부터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몇 상품들이 있어요. 몇몇 상품들을 딱 보면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를 주죠. 그죠? 확정금리를 줘요. 그 다음에 증권사 발행업도 확정금리를 줘. 확정금리를 주고, 기업금융의 의무 비율은 50% 이상.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IMA, 아까 그 8조 이상만 되는, 여기가 그 실적 배당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이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어마어마한 붐이 불었죠. 중국 시장 급등 나온 다음에 그 늑기 상품을 만들어 그래요. 그 전에 만들었다면 대박이 났을 텐데,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소문이 좋다더라 하면 그때 몰려드는 경향 부분들이 없잖아요. 중국도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뭐 3배, 5배 이상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전에 먼저 극히 소수 인원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수익 부분들 내고 중국 지수 상해 종합 지수가 올라간다 여기저기에서 계속 화제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묵직돈들이 펑펑펑펑 들어가가지고 박살이 났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미래세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성공했지만 한 번은 박살이 났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시장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부분들이 거의 많이 위축이 좀 됐어요. 근데 새로운 이런 먹거리 부분들을 해가지고 또 투자를 받아서 또 해외 글로벌 약간 골드만삭스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 IMA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형, 그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 정도 지금 발행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1%대 후반,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관련된 인터넷 그 K뱅크라도 이런 데 같은 2% 초반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막 3% 5% 수익률 실적이 좋아가지고 실적 배당이었기 때문에 안타가면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는 근데 보험 예금자 보험 안 돼요. 증권사의 발행업도 예금자 보험이 안 돼요. 은행 정기예금 되죠.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증권사 예전에 상담사들 있죠. 그 시험이라든지 운영 종목 인력 부분에 보면 상품 비교 관련된 부분에서 어디가 뭐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우리 그 면허 시험 볼 때처럼 말을 많이 바꾸죠. 그런 상품들이 있다. 어떤 상품분들 구분하시오라는 그 질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발행엄이라든지 증권사 4조 8조 라인들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근데 4조짜리를 확정금리를 주는 거고 8조짜리는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만약에 좋다고 하면 나머지 자금들 다 들어가고 저쪽으로 가겠죠. 근데 초기니까 괜찮아요. 초기 뭐든지 초기에 들어가야 돼. 초기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장세가 되고 있고 이 저금리 상태에서 뭔가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뭐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고 홍콩 쪽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글로벌 전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투자 부분들 많이 진행했죠. 저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뱅크 얘기 많이 들었죠. 소프트뱅크가 지금 ARM 투자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버 그 다음에 리프트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정말 4차 산업혁명 관련 수십 개의 부분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회사 부분을 투자를 할 때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말 먼저 선전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부동산의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그쪽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M&A라든지 그다음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걸 약간 글로벌 기업 부분들을 하나 키우는 예전에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를 한번 대박을 냈었죠. 그런 식의 이 기업금융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물론 여기에서 계정 자체가 기업금융의 의무 비율 자체가 70%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 부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자금이 기업금융의 또 활력소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라인들 3조, 4조, 8조 라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죠. 그 회사의 성격 부분들하고 틀려지고 이 회사가 어느 쪽으로 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자죠. 돈을 많이 벌어오면 예금들은 이 유동성 부분들은 더 누가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예금자 보호 부분들을 신경 쓰고 안 쓰고 막 할까 말까 부분들 하지만 나중에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문제가 터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고민을 앞서갈 필요도 없고 긍정적인 부분들만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초기 시장에서는 뭔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메리트가 제가 만약에 한다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두산인프라코르 PW 물량 부분 나왔을 때 물량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걸로 뭐 3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급락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는 시계를 단기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 유상증자 물량 부채가 나오는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삼성엔지니어링 다니면서 회사 그
주주배정 급락 나왔죠. 급락 나오면서 그 유상증자 하는데 물량을 받았어요. 회사 직원으로. 받아가지고, 이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처음에 그래서 그 상담 부분들 했을 때,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매달마다 안달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려요. 8조짜리 미래에셋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말씀드린 발행음 시장 부분에서는 그 유사 옵션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제재 부분들을 받았는데, 최근에 올해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6조 원대였어요. 초대형 IB가 됐을 때 6조 원 정도, 그 다음 NH가 4.6, KB가 4조 원대 다, 한국, 삼성 다 4조 원대인데, 미래에셋만 6조 정도 진행하다가 7조대로 점프한 이유가 있어.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그 공정위 그 김상조 위원장이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는데, 이 의결권 자체를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우호 업체에게 자사주를 예전에 경쟁 부분도 붙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 아니 그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 될 때 자사주를 부활시켜가지고 자사주를 KCC가 그랬죠. 삼성물산 지분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물량을 받아줬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의결권 자체가 살아나죠. 약간 뭡니까 뺏기사 역할 부분을 좀 하는 거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7%를 네이버 쪽에 주고, 네이버 자사주 1%를 미래에셋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네이버 쪽으로 주면서 의결권이 네이버 쪽에서 가지고, 그 다음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7조 원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증자 부분들을 딱 진행을 하면서 8조짜리를 만들고 있죠. 이걸 지금 과연 이 부분에 쾌수천이 없는 걸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보면 공작 부분들이 맞았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문제가 많았죠. 금융거래 부분들이 좀 시끄러웠었고, 미래에셋도 금융규제 부분이 아까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든지 체인적 부분들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부분을 삼았고, 그런데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서로 협업 부분들 하는 것도 저는 절대 찬성이에요. 왜? 알리바바를 얘기를 좀 드리면, K뱅크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증권과 인터넷 포털 관련된 부분이 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규모 부분들을 키워가지고 해외 시장 부분에서 어떤 파워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미래에셋에 서로 자사주 부분들을 교환을 하면서 서로 지분 부분을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군 부분들을 개척하는 건 저는 절대 찬성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검증 단계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 부분에서는 이 무주공산이에요. 여기는 정말 선착순이고 가서 누가 꽂아가지고 거기서 영업 부분을 잘해서 실적만 잘 나면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주식 투자 부분도 설명이 어쩌고 다 이렇게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뭐가 좀 더 안정적인 수익 부분들을 내면서 수익률 자체를 원하는 투자자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러면서 이 4조, 3조, 4조, 8조, 메리츠, 신한금융은 3조, 그 다음에 삼성, KB, NH, 한국투자는 4조대, 미래에서는 지금 8조대를 진입하려고 하는 각자 라인들의 성격 자체가 틀리고,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어떤 폭 자체도 아주 확연하게 틀려요. 당연히 증권주라 해가지고 같은 증권사의 그런 그림으로,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 부분에 대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증권주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뭘까요? 각 회사들이 낼 수 있는 수익의 바운더리, 경계 라인 자체가 우수반, 열등반 이런 것처럼 구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공산 시장, 선점하는 자가 산업을 지배하게 되고, 이 선점 자체를 예전에 부동산의 일단 기존, 부동산도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에서는 부각 부분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활동적인 자본 쪽에 어차피 기업 구명의 50% 이상 부분들, 70% 이상 부분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상품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혜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제조업 부분들은 캐시카우지만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부분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미래 먹거리 쪽에서 이 초대형 IBA 자금이 어차피 개인 투자자부터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 투자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선순환 효과 부분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기를,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착순, 넘쳐나는 유동성, 누가 먼저 깃발을 꽂을 것인가에 관련된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